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신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맡은 내용은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 AKI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급성 신손상의 이해와 그다음에 중환자에서의 급성 신손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신손상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급성이든 만성이든 급성 신부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주로 기능의 소실, 즉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틴 증가, GFR의 감소를 의미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급성이든 만성이든 모두 다 기능의 소실 플러스 실질의 손상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가 급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실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가 중요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성 신손상은 실제 기전상, 정의상, 실제 콩팥의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손상이 없이 헤모다이나믹한 이유만으로도 급성 손상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손상이 없는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실제 손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회복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이 회복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실제 손상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또 그 손상 자체가 굉장히 크면 회복하다기보다는 CKD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기능 소실 플러스 신질 손상을 다 합쳐서 급성 신손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스테이지를 나누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듯이 급성 신손상은 프리리날이라고 해서 실제로 신장의 조직에 손상이 없는데 헤모다이나믹한 이유에 의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즉 하이포볼레미아나 디하이드레이션에 의해서 여과율이 떨어지는 것 혹은 특별한 약물들에 의해서 혈액이 들어오고 혹은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 너무 잘 나가게 되면서 사구체 내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오는 이제 프리리날 패턴의 AKI가 있겠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실질의 손상은 없기 때문에 헤모다이내믹스만 조정하면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조직에 손상이 있는 경우, 즉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튜블 조직이 거의 다 이제 다 녹아서 이렇게 됐고 사구체만 좀 인텍트해 보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가 대부분은 네프로톡신이라든지 이스케미아 또 sepsis 인펙션 후에 혈력학적 불안정성으로 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튜브 손상이 대부분이고, 일부에서 사구체 손상, 그 다음에 혈관들의 이제 손상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레터 부분, 이제 나오는 부분에 어떤 막힘 등, 스톤이라든지, 캔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옵스트럭션이 생겨서 이제 AKI하고는 포스트 리날이라고 하는 그런 그 AKI가 있겠고, 이 모든 어떤 AKI는 이제 CKD에서 보이는 이런 정말 신장 조직 사구체 자체가 파이브로시스가 오고 튜블 조직이 파이브로시스가 오는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어떤 단계가 됐든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KI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신장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대변을 하게 돼 있고 48시간 내에 0.3이 증가하거나 크레아틴이 베이스라인에 일주일 내에 1.5배가 증가하는 경우를, 그리고 실제로 GFR이 떨어져서 소변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스테이징을 나누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AKI에서 신장의 기능이 중요한가? 대부분 AKI에서 손상은 튜블의 손상이 많지만 그런 튜블의 기능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제 신장의 기능, 사구체의 기능을 이제 대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만성 이런 신장 손상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섬유와 실제적인 손상 조직을 잘라서 본 거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코릴레이션을 해봐도 크레아틴인, 즉 여과율이 가장 좋게 나오고, IgG 신병증이라는 이것도 비교적 크로닉한 사구체 신장염에서 튜블의 파이브로시스를 봐도 다른 요소보다 GFR이 가장 코릴레이션이 좋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KI에서도 그런 크레아틴의 변화, 즉 그 사구체 기능을 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가지고 스테이징을 나눈 것이
예후를 예측하는데 AKIN이라든지 라이프 크라이테리아에서도 보면은 가장 잘 이런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AK에서 대부분의 어떤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신장의 기능, 즉 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튜뷸로 글로메룰러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보통 하고 있고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의 피가 사구체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게 되고 이 중에 99%의 이런 물들이 재흡수가 돼서 1.8리터만 이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튜블이 전반적으로 손상이 오게 되는 AKI가 오게 되면은 걸러진 물이 다시 재흡수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왕창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쿠라 덴사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재흡수가 할 수 없는 그런 플루이드가 쭉 오게 되면은 어프런트 아테리오를 수축을 시켜서 아예 사구체로 블러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여과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튜블의 손상과 어떤 기능까지도 사구체 여과율이 아주 민감하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이런 손상과 기능에 대해서 여과율이 제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급성 신장 손상이 회복 가능성을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지속되는 AKI가 있더라. 즉 48시간이나 혹은 일주일 이상 돼도 계속 지속되는 AKI를 우리가 AKD 혹은 퍼시스턴트 AKI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더 잘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잘 해서 플루이드 오버로드라든지 엑시도시스, 하이퍼칼레미아를 예방을 하고 환자 관리를 잘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거나 CKD로 가더라도 좀 더 그 스테이지가 낮은 CKD로 가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컨센서스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KI에서 이제 CKD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는 이제 손상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 사이를 AKD라고 하고 이 AKD에서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AKD는 GFR이 60 미만으로 3개월 이내로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이 짧은 3개월 동안에 GFR이 35% 이상 감소하는 그런 경우 보통 CKD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GFR이 빨리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AKD라고 하고 이 AKD를 우리가 특정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뭔가 코렉션을 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KD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관리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AKI의 코스를 보시면 이제 좀 세게 손상이 온 경우에는 AKD로 넘어가서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고 이제 스테이지가 낮게 약간 손상이 온 경우에 이제 풀로 리커버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여러 가지 네프로톡식 에이전트 같은 약물들을 쓰면서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계속 찾아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이 이제 AKI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바이탈에서의 AKI와 언스테이블 바이탈, 즉 중환자실 환경에서 AKI를 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중환자실에서의 AKI는 여전히 모탈리티가 50%대로 굉장히 높고 예전부터 연구를 엄청 해왔지만 이것을 잘 극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상황에 있고 대부분 sepsis AKI이거나 넌sepsis인 상황에서도 포스트오피라든지 번 트라우마 아주 큰 손상에서 언스테이블 바이탈이 있을 때 AKI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바이탈의 AKI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든지 간에 콩팥은 혹시나 안 좋아져서 날아가더라도 환자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안 되면 투석이라든지 신장 이식을 통해서 다시 제 두 번째 찬스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괜찮지만
언스테이블 바이탈에 있는 ICU에서 AKI는 잘못하면 환자가 이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들도 언스테이블 바이탈의 AKI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급성 신손상, 즉 신장에서의 위치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크레아틴 정도 맞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다른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도 크레아틴과 유린 아웃풋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보고 이것이 모탈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중요도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난방의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생존율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2000년대 NIDDK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세팅해보자 해서 연구를 스폰서를 하고 하면서 쭉 연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뚜렷한 어떤 것을 보이지 않다가 조기 진단을 해서 환자를 좀 좋게 해주는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이오마커들이 2010년도에 나오고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해서 AKI 연구가 쭉 증가를 하다가 2020년도쯤 돼서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AKI, ICU AKI에서 어떤 호전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약간은 연구가 좀 정체되는 느낌도 약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마커들은 주로 이제 헤모다이나믹, 즉 손상이 없는 AKI, 그다음에 손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서브클리니컬 AKI를 구별하기 위해서 엔갈이라든지 인터로킨 에이킨들이 개발이 되고 논문들도 엄청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바로 볼 수 없고 비싸기도 하고 해서 제한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서 약간 한계에 봉착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AKI에서 결국은 이제 CRRT를 통해서 어떻게든 생존을 늘려가려고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제시가 됐었고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도즈 디펜던트 스터디들 노페문을 잘 제거하고 사이토카인을 잘 제거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용량을 25에서부터 70까지 더 많이 제거할수록 좋지 않을까 스터디를 해봤지만 별로 그냥 25 정도 제거하면 충분하다. 오히려 50 이상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은 인도 떨어지고 칼륨도 떨어지고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CRRT의 어떤 그런 AKI에서의 어떤 이런 AKI의 조절에 있어서의 목표가 지금은 헤모다이나믹 서포트 그리고 올간 서포트, 즉 볼륨 컨트롤을 잘해서 환자의 퍼퓨전을 도와주고 올간을 최대한 서바이벌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더 방점을 찍고 또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미리 하는 것도 계속 연구되는 과제고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드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키드니를 보호하는 어떤 약물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중환자실 인자들을 AI를 통한 머신러닝으로 돌려가지고 중요한 예후 인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서바이벌을 이제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제 급성 신손상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언스테이블 바이탈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CVP 잘 맞추고 혈압 잘 맞추고 옥시제네이션 잘 되는지 보고 유린 아웃풋 잘 나오는지 보고 이것을 한 6시간마다 반복하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초반에 어그레시브한 플루이드 세라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노트롭스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신장에 독한 약물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키드니 데미지가 이제 오게 됩니다. 키드니 데미지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볼륨이 오버레드 되는 이제 플루이드 세라피 인텐시브 하게 되면은 비세라 이데마가 생기고 밖에서도 누르고 또 여기 안에서도 이데마가 생기면서 키드니의 퍼퓨전이 떨어지고 또 혈압도 워낙 낮기 때문에 사구체 요구율도 떨어지고 겸사겸사해서 계속 AKI에 쉽게 이제 노출되고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볼륨을 충분히 이렇게 안 줄 수가 없는 게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되면은 혹은 10%, 20%씩 플루이드가 오버로드가 될 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건 RCT만 이제 묶어놓은 건데
많은 대규모 연구들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플루이드를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초반에 플루이드 세라피를 안 하면 환자를 아주 초반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이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뷰 아티클에서 제시는 그럴듯하게 하죠. 항상 플루이드 밸런스가 좀 정확한지 보고, 정확하지 않다면 물을 좀 더 주고, 정확한데도 혈압이 낮으면 이노트로스를 줘서 혈압을 올리고, 이제 오버로드가 됐으면 좀 덜 주다가 AKI 상태로 해서 소변이 안 나오면 CRRT를 하고, 좀 버텨보다가 소변이 나와서 밸런스가 맞으면 이대로 보고, 우리가 이제 흔히 뻔히 아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는 게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CRRT에 있어서, 즉 AKI를 매니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CRRT를 AKI에서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좀 볼륨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고, 다른 물론 인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륨 컨트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투석하는 CRRT가 아니라 일반 투석하는 환자들에서는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한 4시간 동안에 대량의 이제 물을 빼게 되는데,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간당 900 혹은 시간당 1700 정도 이렇게 물을 과량으로 빼게 되면 모탈리티가 쭉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플루이드 세라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량으로 주게 되면은 CRRT를 하면서 엄청 많은 양의 물을 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그 카디악 어떤 부담 때문에 오히려 사망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물질 제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CRRT에 대한 연구들이 큰 분자 물질도 제거를 하고 사이토카인들도 다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히모스터디, 우리 일반 투석하는 환자들로부터 이제 교훈을 본다면 더 큰 분자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플럭스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하이플럭스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거나 로우 플럭스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거나 모탈리티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 3.5년, 3.6년, 3년 반 이상이 지나가야 모탈리티의 차이가 옵니다. 즉, 그 얘기는 저분자 물질을 열심히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즉, 저분자 물질은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톡식한 리달한 도수지만 좀 큰 분자 물질은 오히려 더 좀 많이 있어도 사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 하는 교훈을 통해서 볼륨 컨트롤을 잘하고 이런 저분자 물질을 철저하게 잘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은 다이알라이시스 디퓨전에 의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주로는 다이알라이시스 플로우에 의해서 하게 되고, 이것은 일반 투석에서는 보통 시간당 분당 300에서 500이니까 1시간으로 따지면 한 18리터에서 300리터 정도 되는, 18리터에서 30리터 정도 되는 플루이드로 이제 디퓨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시간당 1000에서 2000이니까 엄청난 차이고, 하루로 따졌을 때도 24리터, 이걸 만약 4시간 한다고 하면 한 7, 80리터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물질의 저분자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투석이 되겠습니다. 일반 투석. 그래서 슬레드와 항상 비교하는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슬레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들을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스터디에서는 모든 스터디를 다 모았을 때는 CRRT가 생존이 또 모탈리티에서도 좀 더 좋고, 하지만 RCT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리나 리커버리에 있어서도 CRRT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지만 RCT만 봤을 땐 차이가 없고, 그렇지만 하이포텐션에 있어서는 모든 스터디에서 좀 더 좀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CRRT에 있어서 어떤 그 볼륨 컨트롤하고 저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CRRT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이알라이시스를 충분히 해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투석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U에서 AKI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수분의 균형 유지, 저분자 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거,
일렉트로라이트의 충분한 균형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분 조정은 언제 하는 것이 핵심적인가? 이제 한 400명 정도를 모아서 한 스터디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사망이 증가하는 게 이제 3일째부터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그레시브하게 플루이드 오버로드하게 이게 사망한 그룹과 사망하지 않은 그룹이 약간 차이는 나지만 많이 주지만 3일째부터는 확실히 플루이드를 적게 이제 밸런스가 이제 포지티브가 안 되게 유지하는 군이 이제 그 생존군에서 이제 더 많게 돼 있고,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3일째에 플루이드 밸런스가 이제 넷제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플루이드 오버로드인 사람들은 투석을 하든 안 하든 사망률이 네거티브 밸런스인 사람보다 무조건 높고, 네거티브 밸런스에서도 나중에 투석을 하는 사람이라도 보니까, CRRT를 하는 사람이라도 보니까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많이 됐던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은 걸로 봐서 플루이드 오버로드를 적절하게 초반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이런 플루이드 오버로드는 무조건 일관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즉 카디오리날 신드롬 같이 플루이드를 하트 부담 때문에 빨리 빼야 되는 경우는 시간당 500이라고 해서 엄청 빨리 빼고, 또 septic shock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유지를 그래도 시켜야 환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빼는 그런 환자마다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플루이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온코틱 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온코틱 프레셔는 주로 알부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CRRT를 하게 되면은 그 하이퍼칼타볼리즘도 있고, 또 CRRT에서 물질도 되고 하면서 프로테인이 최소한 1.7g 정도 kg당 제거가 되고, 또 CRRT 계속하면 아미노엑시드 로스가 하루에 13g 정도 이제 제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꽤 많은 프로테인 로스가 일어나고, 그렇게 프로테인 로스가 일어나면 온코틱 프레셔가 떨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환자가 sepsis 상황이거나 하면은 캐필러리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혈관 내에 그런 물이나 블러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인터스티심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자는 이데마에 빠지고 이제 모탈리티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부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스터디를 해서 알부민을 주거나 또 다른 스타치 같은 걸 줬을 때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안 되고 사망만 이제 높이는 결과들도 보고가 돼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CRRT를 하거나 AKI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온코틱 프레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롤을 차지합니다. 이제 한 연구에서 그 시름 알부민 레벨이 3 이상이 되는 경우와 2.4 미만이 되는 경우를 봤을 때 생존이 확연하게 이제 3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 떨어지고 사망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그룹으로 나눠도 이렇게 나눠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이건 좀 다른 연구인데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생존이 이제 사망이 많이 떨어지고, 3 밑으로 떨어지는 요 언저리에서 뭔가 크로스가 쭉 일어나서 사망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의 어떤 알부민 레벨을 유지하는 거가 실제로 CRRT에서 생존에도 그렇고 볼륨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한 3점 ARDS 같은 것들도 알부민 레벨이 한 3.3 이상 됐을 때 훨씬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RRT를 하면서 우리가 볼륨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알부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거가, 이제 4% 알부민은 주로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볼륨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렵다면 20%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밸런스를 잘 이제 줄 수가 있어서 볼륨 컨트롤을 하고 인터스티셜 이데마를 줄이고 혈관 내에 충분한 볼륨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이런 알부민, 즉 온코틱 프레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서바이벌의 게인을 얻었다는 데이터는 이제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초반에 관리하는 데는 이제 중요한 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그 볼륨 컨트롤, 볼륨 오버로드가 안 되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하루는 ICU에 들어온 첫 하루는 볼륨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한 3, 4리터 이상 오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다음날부터 바로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알부민을 2-3개 주면서 CRRT를 하고 수분을 적절하게 쭉 빼주게 되면 환자는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CRRT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볼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환자는 계속적으로 볼륨이 인터스티즘 쪽으로 적체가 돼서 결국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급성 신손상의 진단에서 신기능은 핵심적인 인자이고 AKI와 AKD, CKD를 연속된 손상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AKD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은 여전히 사망이 높고 신장 손상에서의 회복률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에 콩팥의 손상을 인지하는 것, 적절한 볼륨과 순환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약물들을 개발하는 것이 주로 연구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환자들은 특히 이제 체액의 과다 혹은 부족이 굉장히 극명하게 환자의 생존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AKI에서 CRRT를 하는 중환자를 개별화해서 체액의 균형을 위해서 수분 불균형의 지속 시간을 초반에 확실히 줄여주고 하루 제거량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온코틱 프레셔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수분 조절 초반기에 적절히 이걸 확보를 해서 효과적인 순환을 확보하고 인터스티슘 이데마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